자, 그러면 이 김홍도는 어떻게 천재화가가 됐는가? 이 김홍도가 천재화가가 될 수 있는데 일조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김홍도를 키워낸 사람이 바로 강세왕 선생입니다. 어려서부터 김홍도가 강세왕 선생 밑에서 이제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강세왕, 김홍도는 실제로는 중인 집안이에요. 사실 아버지는 선조는 이제 무신이었던 선조도 있었는데 이렇게 중인으로 좀 이제 신분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김홍도가 화공이 되는데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김홍도의 능력을 알아보고 어머니가 김홍도를 지원해줬다고 해요. 어머니 집안이 또 많은 화공을 배출한 집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강세왕의 밑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강세왕 선생이 이제 관직에 나가지 않고 처가가 있던 안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가르쳤다고 하고, 그래서 김홍도도 안산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강세왕의 제자로 이제 그림을 배웠고요. 강세왕은 양반입니다. 전문적인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에도 능하고 글씨에도 능하고 그림에도 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작품들을 평가하는데 유명한 평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왕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스승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이 단원 김홍도 선생이 호를 단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호를 이제 글씨를 써달라고 스승에게 부탁을 했는데, 스승이 그것 대신에 김홍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줬습니다. 그게 단원기라고 남겨져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김홍도의 삶을 좀 많이 들여다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송하맹호도라는 그림은 스승과 제자, 강세왕 선생과 제자였던 김홍도가 함께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는 소나무는 강세왕 선생이 그렸고요. 여기에 있는 호랑이는 김홍도가 그렸죠.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자국, 소나무에 이렇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거 호랑이 발톱 자국이에요. 자, 이 그림이 참 우리가 이 그림 한눈에 보더라도 정말 호랑이를 이렇게까지 잘 그릴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 그림 속에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호랑이 그림이 이 그림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여백이, 여기 이 여백, 요 여백, 이 여백, 갈수록 여백이 작아지죠. 여기도요, 여백이 여기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을 규칙적으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시원하게 여백을 뚫어줬는데, 이런 이제 배치도, 이런 그림을 이제 구도를 잡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그림 역시도 크기가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여기 호랑이 부분, 특히 머리 부분만 집중을 해보면요, 호랑이 머리 부분만 약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에 호랑이의 털을요, 마치 가는 바늘보다도 더 가늘게 이렇게 호랑이의 털을 묘사를 해놨죠. 아마 수천 번 획을 그었을 겁니다. 자, 그런 아주 사실적인 김홍도와 스승님의 송하맹호도였고요. 자, 그렇게 스승님은 김홍도에 대해서 내가 단원과 사귄 것은 오랫동안 모두 3번에 걸쳐서 변했는데, 처음에는 단원이 내게 그림을 배웠으니 사제간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사포서라고 여기 이제 왕실에서 뭐 채소를 기르는 그런 이제 곳인데, 거기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이제 상하관계로 직장의 상하관계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그림에, 김홍도의 그림에 강세왕이 평을 다 적었으니 이제 함께 예술하는 그런 동료의 그런 관계로 조금씩 변해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당시 김홍도의 뛰어난 기량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요.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을 구하겠다고 사람들이 김홍도의 집을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강세왕 선생은 김홍도에 대해서 나이로 치면 내 나이의 반을 접어야 동갑이 되는 그런 나이 차이지만, 이 사람하고 예술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거의 벗과 같이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강세왕 선생이 있었기에 김홍도가 뛰어난 화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뛰어난 김홍도의 자질은 벌써 20살이 되기 전에 도화서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도화서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21살 때 영조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데 또 이제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살 때에는 영조의 어진화사,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공은 당대 최고의 화공들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 영조의 어진하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조의 어진하사와 함께 영조의 이제 어진을 그리는 것과 함께 왕세손이었던 정조의 초상화를 함께 그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조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왕의 어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얼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주관하사라 그래서 정말 최고의 화사가 얼굴을 그립니다. 주관하사. 그리고 몸을 그리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함께 참여했는 그런 이제 화사인데 정조는 얼굴을 그리는 데는 참여하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조란다. 김홍도가요 다양한 분야의 그림에 다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 그러면 인물화가 그나마 조금 부족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김홍도에 대해서 기록에 따르면 그 생김새가 빼어나게 맑고 훤칠하게 키가 커서 보통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풍채와 태도가 좋고 도량이 넓어서 신선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그림도 잘 그리죠? 외모도 잘생겼죠? 거의 연예인급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며 표정도 어때요? 뭔가 잔뜩 이렇게 자신만만한 뭔가 좀 출세지향적인 그런 이제 욕구가 막 샘솟는 이런 젊은 이제 혈기왕성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김홍도의 모습이 조금씩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이제 관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우리가 김홍도의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홍도는 이제 정조가 즉위하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정조의 어진을 그렸는데 1781년에 정조의 어진을 그렸고 그 상으로 관직에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 관직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중인이 이렇게 관직에 진출한 것이 많지 않았는데 단원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거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이후에 또 한 번, 이후에 이제 정조의 명으로 금강산도 가고요. 그리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시는 용주사의 태화를 그리는데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는 김홍도가 그림의 솜씨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초상화를 그렸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그림과 관련된 모든 일은 김홍도가 주관이 되게끔 하라. 하고 김홍도를 전폭적으로 밀어준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김홍도는 왕의 남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정조는 그림을 그리는 화공들을 특별히 자기에게 맞게끔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도화서에 있는 화공들 중에서 따로 이 시험을 봐서 자비대령 화원이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을 규장각에 소속시켰다고 합니다. 규장각은 정조의 개혁 정치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자비대령 화원을 뽑을 때는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냈었다고 합니다. 벼수학하는 모습을 그려와라. 활쏘기 모습을 그려와라. 봄나들이 모습을 그려와라. 종로의 시장의 모습, 그리고 씨름이나 광대놀이 같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문도 했다고 해요. 그림만 보면 단박에 껄껄껄하고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와라. 이런 주문들을 했답니다. 자, 정조는 왜 이런 주문들을 했을까요? 누구보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싶었던 군주가 정조였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실제 모습들을 그림을 그려옴으로 인해서 백성을 위한 정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백성들의 삶은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들은 이제 정조의 통치에 필요했던 그런 보고서의 성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정조 밑에서 정조의 개혁 정치에 서포트를 하면서 이 김홍도는 더욱더 천재 화가로서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승승장구하던 김홍도가 또 약간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또 정조의 어진을 그리는 작업에 이제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상으로 연풍 지역의 현감이 됩니다. 고을 사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세를 하다 보니까 약간 자만을 했는지
이렇게 여기 김홍도가 사냥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매를 이용해서 매사냥을 즐겼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정조 이 시기 때는 또 큰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름 김홍도가 고을 안에 있는 백성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이제 흡족치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김홍도를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왔어요. 김홍도는 고을의 수장인 몸으로서 중매나 행하고 노비와 가축을 상납케 하고 사냥이나 즐겨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이나 비방이 자자하다. 결국 이로 인해서 현감 자리에서 3년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물러났던 김홍도는 이제 다시 정조의 도움으로 또 왕실에서 또 이제 기록화를 그리는 이제 도화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원도라는 그림을 보면 김홍도가 사람들하고 여기에 있는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그림만 즐겨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풍류를 아는 그런 인물이 바로 김홍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홍도는 이렇게 잘 나가던 김홍도가 결국 1800년에 정조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김홍도의 삶도 어려워집니다. 한 번은 김홍도가 이제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난해서 끼니도 잊기 힘들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매화나무를 가져와서 이제 파는데 그 매화나무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이걸 살 돈이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누군가가 3,000냥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그 3,000냥을 받아서 이 매화나무를 2,000냥 주고 샀대요. 그리고는 나머지 800냥으로 매화를 보면서 함께 가까운 사람들과 술을 즐겼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냥으로 쌀과 끼니를 이제 끼니거리를 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김홍도라는 사람 굉장히 이제 다방면에 능력은 출중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상당히 부족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난한 속에서도 종이창에 흙벽을 바르고 이 몸이 닿을 때까지 벼슬이 없더라도 나는 시나 그리고 노래나 읊으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겠다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욕심이 없이 이제 소탈한 그런 모습을 노년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노년에는 이렇게 음악과 함께 호탕한 기질을 계속 이제 누리면서 그걸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긴 했었지만요. 결국 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날씨가 이처럼 차가운데 집안에 모두 편안히 지내느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의 훈장 선생님께 보낼 월사금, 그러니까 등록금을 보내지 못해서 안타깝다 하는 그런 노년의 어려운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때는 왕의 남자로 명성을 떨쳤던 김홍도가 김홍도의 노년의 그림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한 해 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주 쓸쓸한 그런 마지막 그림들을 이 그림 속에 김홍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김홍도는 당대의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가 노년에는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삶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까지 제가 김홍도가 왜 천재인지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이 김홍도가 이렇게 천재가 될 수 있었던 정조의 지원과 그리고 강세왕 스승의 그런 이제 덕분임을 이제 그렇게 김홍도가 천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홍도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결국 노년에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천재화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홍도가 그런 김홍도의 이런 많은 그림들이 지금 남겨져 있고 약 300점 정도의 그림이 남겨져 있는데 그 그림 속에는 조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김홍도는 김홍도의 삶을 제쳐놓고 김홍도의 그림만 놓고 보더라도 김홍도는 자신의 그림 속에 조선을 담았습니다. 이런 김홍도에 대해서 제가 이런 강연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이 내 삶 속에 이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얼마나 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